1,545조 원에 달하고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땅값이 2,000조 원 넘게 폭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4일 경실련의 주장이 통계와 배치되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공개 토론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발표할 공시제도 개선 방안이 공개된 이후에 토론에 응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청약 수요가 몰리는 경기도 일부 택지 지구 등에 대해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의무 거주 기간을 현행 1년에서 더 늘리는 방안이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전세 수요로 시장이 과열된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대형 택지 개발 지구 등에 대해 1순위 의무 거주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북부 지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충청 지역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또 서해안과 강원 산지는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유의해야 합니다. 내일은 국외에 미세먼지가 유입되며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수도권과 중부지방 일부는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4.8도입니다. 이창진입니다. KBS 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안녕하세요. 박지희입니다. 석석 오창석 소기자 목소리로 신청을 받아봤는데 사연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크리스마스 특집 공개방송 징글징글 2019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 바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김용민 라이브 검색한 다음 2019 우리 가족 3대 뉴스 그리고 2019 대한민국 3대 뉴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징글징글 2019 공개방송에 함께할 행운의 주인공 19분은요. 13일 금요일 생방송 중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댐대기 대기대기 별명은 눈사람, 이메일 주소는 웨이팅. 항상 대기하는 남자 박대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 대기자. KBS 보도본부 산업과학부의 박대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월요일 이 시간 책임져 주기로 하셨다고요.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려운 경제 뉴스 알기 쉽게 잘 풀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왜 박대기 기자냐? 이분의 실력과 명망.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KBS 직원이라서 출연료가 확 깎입니다. 경제적인 방송을 저희가 추구해야죠. 예, 경제 어렵다 보니까요. 예, 경제 코너니까. 예.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명 타다금지법이 국회 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는데 타다 영업이 사실상 시한부 상태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법안의 내용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타다 서비스는 써본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택시랑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형태는요. 그래서 앱으로 타다를 부르고 위치를 찍으면은 목적지까지 짧은 거리든 긴 거리든 이렇게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택시 기사님들은 많이 반발을 하셨죠. 예전에는 콜택시라고 그래서 네. 전화를 이용했지만 이거는 앱을 통해서 부르는 콜택시 아니냐. 네, 불법 콜택시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 많이 하셨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영업 행태를 이제 더 이상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지금 바꾸고 있는 중인데요. 네네네. 이 바뀐 법이 만약 통과된다면은 이 대여 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대여 시간을 6시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렌터카처럼 이제 한 6시간 이상 되는 아주 장시간만 빌릴 수 있고 지금처럼 짧은 시간 바로 갈 수 있게 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러면 거죠. 기사님은 가능하고요?
예, 기사님은 둘 수 있는데 네. 이제 원래는 이제 렌터카 영업으로 이제 약간 변칙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죠. 렌터카는 사실 예. 그 빌리는 사람이 운전하는 네. 렌터카가 굉장히 보편적이어서. 예, 그런데 이제 시행령 예외 규정상으로 이제 특정 크기 이상의 차량 지금은 이제 대부분 카니발 차량인데요. 카니발 그렇습니다. 차량의 경우에는 알선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네. 그 단서 조항을 이용해서 지금 타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렌터카와 렌터카 기사를 알선해 주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법이 바뀌게 되면은 이제 6시간 이상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택시처럼 영업할 수도 없게 되고요. 네. 또 이제 대여 장소, 반납 장소도 공항과 항만으로만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원하는 목적지에서 목적지로 가기는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타다 금지법이라는 그 뭐 이런 법명은 아니겠지만 네. 아, 법 이름이 실감이 나네요. 예, 예. 실제적으로는 하다가 더 이상 지금처럼 영업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법이 되는 셈이죠. 그래요. 그러면 이거 기사님들도 여기서 일 못 하겠네요. 예, 지금 얼마나 콜이 올지 이건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지금처럼 만약 법이 바뀌게 된다면은 네. 더 이상 타다는 뭐 해체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카카오 택시처럼 네. 기존 택시 회사를 사들이거나 면허권을 사들이는 방향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어요? 타다 쪽에서? 그렇게 만약에 이제 법이 이제 강행이 된다면은 네. 결국 타다가 계속 영업하기 위해서는 법 테두리 안에 타야 되기 때문에 네. 카카오와 같은 길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게 예상이 되는군요. 네. 자, 이 타다 금지법, 법 제정이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까? 네, 사실 논의는 이제 한 1년 전 정도부터 계속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갑자기 이제 국토교통위를 통과를 해가지고 갑자기 네. 통과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사실 논의는 한 1년 정도 되고 있었는데 연말에 여러 민생 법안 처리와 함께 처리가 됐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내년 4월에 이제 총선이기 때문에 네. 그 전에 택시 기사님들의 이해도 아마 맞고 그런 점들이 여야에서 모두 이견 없이 네. 통과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점 때문에. 택시 기사님들의 영향력. 네. 이게 또 막강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앞으로 그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는 이제 국회 교통위원회 이제 법안 소위를 통과했고 또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도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남은 단계는 법사위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법사위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네네.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금 야당 여당 가릴 것 없이 반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통과가 될 것 같은데 네네. 문제는 법사위입니다. 법사위에 지금 초선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금태섭 의원이라든지 좀 이렇게 전체적인 당 방향과 달리 소신이 좀 강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법사위 통과는 약간은 물음표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사위가 아마 내일쯤 열릴 것 같습니다. 진통이 있을 수 있다. 네, 마지막 예. 단계에서 이제 이 법이 이제 물론 이제 택시 기사님들한테 필요한 법이고 네. 원하시는 법이겠지만 네. 반면에 택시를 타기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특히 이제 심야 시간대 원하는 시간에 택시가 많이 없다. 예. 또 여성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불필요한 말을 건네는 것들이 불쾌하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타다 보니까 뭐 일체 말을 걸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좀 말을 거는 말을 걸네요. 그래서 좀 사실은 좀 불법 촬영인가요? 불법적인 내용을 좀 얘기하다 문제되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요. 예. 아무튼 이제 기존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소되느냐 이런 것도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좀 중요한 논쟁인 것 같습니다. 네. 장호미님 처음부터 법부터 바꿔서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불합리한 기존 체제라 하더라도 법은 법이니까 네. 완전 무시하면은 안 되죠. 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예.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요즘 눈물의 할인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자동차도 이렇게 안 팔려가지고 예. 눈물의 할인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까? 예, 국산차 또 수입차 가릴 것 없이 지금 연말 할인이 되게 큰 폭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원래 이제 연말 연식 받기 전에 할인은 자주 하는 행사입니다만 올해 좀 할인 폭이 많이 큽니다. 예, 차종별로 최대한 10% 정도까지 할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차값이 싸지는 건 소비자로선 좋은 일인데 왜 눈물의 할인 잔치인 건지 예. 싶습니다. 이게 뭐 좀 많이 팔려가지고 더 싸게 팔면 좋은 일일 텐데 예.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산업이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제조업의 그 하향세와도 예, 맞물려 맞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 현대 기아차가 신차를 되게 많이 최근에 공격적으로 내고 있는데 네. 또 이제 뭐 그랜저 같은 경우는 실제 판매하기 전에 10,000대가 계약됐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매가 2% 정도 줄었고요. 뭐 수출도 별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GM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560명을 해고하겠다.
이렇게 네. 했고요. 그 르노 군산 공장은 문을 닫았는데 네. 어디서 해고를 이거는 또 한다는 창원에서 또 아이고. 협력업체 비정규직을 통해서 560명 해고하겠다고 그랬고요. 네네. 560명이면 가족을 다 생각하면 2,000명이 넘는 글쎄 그런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예. 그리고 르노 삼성차도 이제 지금 명예퇴직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정리해고 들어간 거다 이렇게 노조에서 반발하고 있는 그런 그래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예.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중에 좀 싸게라도 해서 팔아보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눈물의 할인 장치다 이렇게 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기아차가 네. 외환 위기 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 그 당시 아마 세피아라는 차량이었을 거예요. 400만 원인가? 그 현금으로 400만 원 내면은 바로 인수할 수 있게끔 예. 한 그런 때가 기억이 납니다만은 예. 뭐 그 당시 상황을 연상할 만큼 지금 어려운 건 아니죠. 네, 그 정도 어렵진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정리해고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 구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언제 네. 다시 좋아질지 모른다. 아하. 이런 점들이 좀 안타까운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거 얼마나 싸지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싸게 나온 물건을 보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구형 그랜저 그리고 엑센트, 벨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까지 할인이 되고요. 기아는 K5를 최대 160만 원 할인하고 쌍용 같은 경우도 대부분 10% 할인에 들어갔고요. 르노 삼성 같은 경우에는 SM6 차량을 2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요. 한국GM은 말리부 15% 할인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소형 전기차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네네네. 르노 삼성에서 트위지라는 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지금 할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만 원 정도까지 할인이 되고요. 네.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 계속되고 있는데 일본차 네. 판매는 요즘 추이가 어떻습니까? 지난달 판매가 살짝 반등은 했습니다. 반등했어요? 네, 한 20% 아하. 정도, 그러니까 10월에 비해서 11월 달이 19% 정도 판매가 늘었는데요. 네네. 하지만 아직도 작년에 비해서는 한 56% 정도 판매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매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좀 반등하게 된 게 한국 사람들이 일본 차를 사게 돼서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닛산 같은 경우에는 한 1,700만 원 정도까지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요? 정말 할인이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이렇게 판매량이 싸게 반등한 거다. 팔면은 그 네. 자동차 제조회사도 타격이 크겠어요? 그렇죠. 한번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판매량 회복하기 어렵고 그래서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차량 이야기도 해봤고요. 연료전지 발전소라고 예. 경남 지역 등 전국 곳곳에서 이 연료전지 발전소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 관련한 이슈도 준비하셨어요. 연료전지 발전소 좀 낯선 이름인데요. 네. 예,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라고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강릉에서 수소 폭발 사고가 있었던 다음에 사람들이 말이에요. 좀 많이 걱정하기 때문에 수소라는 이름을 떼고 예. 연료전지 발전소라고 많이 홍보를 합니다. 그래요? 구조는 이제 수소랑 산소랑 결합시키면은 물하고 전기가 생성이 됩니다. 네네네. 수소 전기차랑 같은 원리인데요.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수소를 투입해서 산소는 대기 중에 많이 있는 거니까요.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한 종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한 50곳 정도가 가동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한 16곳 정도를 추가로 이제 추진 중인데요. 네. 특히 이제 경남 시골 지역에 많이 양산 등등 많이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과연 안전한 것인가 특히 이제 수소 폭발 사고 이후에 과연 이게 폭발하지 않는가 이런 불안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어떻게 폭발 가능성은 있어요? 위험한지. 이제 이 업체들 제가 이제 찾아가 좀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이 수소가 폭발하는 이유는 수소 저장 탱크 때문에 폭발을 합니다. 수소를 한 곳에 모아두게 되면은 그게 이제 외부 다른 이제 산소나 다른 공기랑 섞이든지 아니면 이제 구멍이 생기든지 그러면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데 이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같은 경우는 수소를 따로 모으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여기 들어가게 되는 게 LPG를 많이 이용하는데 네. LPG를 투입해서 바로 수소를 분해해서 그 수소랑 바로 산소랑 결합시켜서 전기를 생산하는데요. 중간에 수소를 생성하는 대로 바로바로 쓰기 때문에 통에 모으지 않기 때문에 폭발할 위험이 없다. 이런 네. 게 설명인데요. 예. 실제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 동안 이제 연료전지 발전을 해왔는데 딱히 이제 뚜렷한 폭발 사고는 없었다. 이런 설명인데 이제 단점은 뭐 설명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안전한 것인지 원자력 발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과연 그게 안전한 것인지 주민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점에 대해서 업체들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주민들한테 정확한 투명한 정보를 더 공개해야 되겠다. 네. 접촉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고 한번 터지면 뭐 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 것 같습니다. 느낌에. 네. 연료전지 발전소를 짓는 이유가 수소자동차 때문입니까? 수소자동차에 공급하는 건 아니고요. 네. 수소차랑 마찬가지로 수소를 써서 전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전기를 만드는 것이군요. 예. 수소 경제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우리에게 그 전기 공급을 네.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료. 예, 맞습니다. 이제 동네 전기를 주로 공급하고 이제 이 과정에서 열도 많이 나거든요. 열로는 이제 온수를 공급하고 이런 열병합 발전하고 상당히 비슷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게 이제 정부의 큰 계획인데요. 그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은 다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태양광 그리고 네. 풍력 이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되겠죠.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연료전지도 신재생의 중요한 이제 분야 중에 하나고 신재생이 그냥 이제 새로운 재생 에너지가 아니라 네. 신점 재생 에너지입니다.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 물이나 태양광이 이제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무한히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바람이라든지 태양광 무한히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재생인데요. 여기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LPG는 무한히 쓸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 유한한 화석 연료 자원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에너지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아니지만 신에너지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 폭발 문제 외에도 아직 기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좀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이게 LPG 연료를 쓴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화석 연료를 쓰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열병합 발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화석 연료로 LPG가 필요하니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LPG가 나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네. LPG를 쓰게 되면 항상 탄소 CO2가 발생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해로운 물질은 아니지만은 네. 전 세계 기후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네. CO2 배출량을 우리나라도 의무적으로 얼마 정도 줄여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별로 못 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친환경이 맞냐 아니냐 좀 갑론을박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반대하는 분들 현수막을 보니까 내 집 안방에 폭탄을 안고 산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거는 약간 과한 것 같습니다. 과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것이다. 폭발을 일으키는 사례가 없고 네. 현재 LPG를 쓰는 경우에는 이제 따로 수소 보관하는 통이 없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요. 네, 네. 폭발 가능성보다는 이게 과연 친환경이 맞는지 이게 과연 그리고 필요한 그런 건지를 좀 더 따져봐야 될 그런 점이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최근에 시골에 많이 짓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골은 인구 밀도가 낮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 숫자도 적으니까 네. 관리하기 편해서 시골에 짓고 있을 텐데 네. 실제로는 이게 도시에 더 적합한 발전 방식입니다. 왜냐하면은 따뜻한 물을 근처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공급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시골 같은 경우는 이제 멀리 집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열 공급이나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골에 이런 식의 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많이 짓는 이유가 발전회사들마다 의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올해 같은 경우는 6% 내년은 7% 이상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짓는데 사실은 이거보다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 더 필요한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연료전지가 아무래도 땅이 적게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연료전지를 많이 하는데 더 환경 친화적인 발전이 있는데도 연료전지를 선택하는 게 아닌지 그런 건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디 뭐 공대 출신이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설명이 이렇게 쉬울 수가 없네. 너무 좀 그 오타쿠처럼 설명드렸나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아, 이런 해설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앞으로 그 새로운 기술과 네. 경제가 어떻게 접목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네. 많이 짚어주시면 좋겠네요. 예, 좀 또 경제가 어렵다, 우울한 얘기보다 네. 좀 새롭고 신기한 얘기도 좀 많이 가져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BS 보도본부 산업과학부의 박대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6시 22분 지나고 있는데요. KBS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가 준비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내일 처리하고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경색된 전국 해법 등을 모색했습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한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1조 3천억 원가량을 순삭감해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52시간제 중소기업 확대 적용이 내년 1월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일기간 확대 입법안 처리가 무산될 상황에 대비한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을 오늘 11일 확정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적대적 행동을 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에 대해 자신들은 잃을 것이 하나도 없다며 이 발언으로 앞으로 할 일에 대해 고려할 의사도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미군 정찰기가 수도권 상공을 비행하며 대북 감시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제가 나이가 얼마쯤 됐을 거로 보입니까? 머리도 감고 수염도 기르고 이러니까 좀 젊어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찾아간 황교안 대표. 젊어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경제위기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 특강에 나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주 52시간제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문제는 주 52시간으로 줄인 것도 아직은 우리에게는 과도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일해야 하는 나라거든요.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문제는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것도 좀 아직은 우리가 좀 과도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일을 해야 되는 나라거든요. 문제적 발언은 또 있었는데 지금 이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주 52시간을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주 52시간 지켜라. 그걸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사실일까? 황교안 대표의 말, 각국의 노동관련법을 들여다보니 사실이 아닙니다. 근로시간 미준수로 처벌하는 나라, 우리나라 외에도 여럿 있습니다. 먼저 일본. 이걸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우리 돈으로 약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지난해 마련했습니다. 다음 독일. 어기면 사업주에게 우리 돈으로 최대 1,9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의로 또는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근로시간 기준을 안 지키면 벌금을 물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가짜뉴스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6월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것이 없다. 세금 낸 것도 없다는 지적.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 그동안 해온 건 없죠. 그리고 세금을 내고도 그건 없고요. 외국인에게 같은 임금을 주는 건 불공정하다며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말도 더했습니다. 오히려 더 혜택을 주는 이런 것들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노동관이 부족해서인가? 여당은 질타하는데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말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여전히 더 많이 일하는 것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도 너에게 묻는다. 주 52시간 상한제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라. 자유한국당은 단 1시간이라도 국민을 위해 일한 적이 있느냐? 이상입니다. 황교안 대표님, 정녕 노동시간을 늘리고자 한다면 급여를 많이 주면 됩니다. 1개월에 1억씩이면 어떨까 하는데요. 누구처럼. 황교안 법무부 장관 2013년 인사청문회 당시 황 후보자는 2011년 검찰 퇴직 후 대형 로펌 고문으로 근무하며 17개월 동안 16억 원을 벌었습니다. 제가 그 많은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한번 살아보세 일을 해보세 일을 해보세 일을 해보세 우리도 한번 일을 해보세 우리도 한번 일을 해보세 태양 너머에 잘 사는 나라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 빛나는 너와 대상이라면 우리의 미련하긴 거더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뛰어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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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한번 뛰어보세 우리도 한번 뛰어보세 무게가 졌던 나라의 창문 세계를 향해 번장하려고 저들이란 모조리 배워 이제 떠나는 뛰어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네. 잘 살아야죠, 우리 모두가. 네. 건전가요? 잘 살아보세요. 함께 들어봤습니다. 노동을 오래 해야, 과로를 해야 잘 살 수 있다면은 그게 잘 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예. 주 52시간 제도는 너무, 국민들을 놀게 만든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제법 되더라고요. 네. 자, 그래요. 오늘 퀴즈는, 정답이 뭐였죠? 출입처. 네. 출입처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께 아침을 바꾸는 활력 코어업에서 건강기능식품 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 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출입처. 많은 분들이 맞히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597번 쓰시는 분. 정답 심재철. 아이고, 김용민 라이브에 보내려고 했는데 예약 전송 잘못해서 최경영의 경제쇼에 보내버렸네요. 오늘 퀴즈는 아무래도 한국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사람은 누구일까?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심재철로 보냅니다. 네, 틀렸습니다. 자, 퀴즈는 좀 문제 들어보시고 보내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선착순이 아닙니다. 네, 자 2509번 쓰시는 분. 국회 선진화법은 수사 안 합니까? 네.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네. 1075번 쓰시는 분. 공수처. 네, 출입처인데. 7730번 쓰시는 분. 정답 출입처. 기자단 없애야 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김성수님, 용수처. 네. 자, 그리고 이경주님, 소리처. 네. 6740번 쓰시는 분, 출입처. 오늘 하루도 김용민 라이브와 함께해서 조금 더 똑똑해지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K7603-7305 계정 쓰시는 분, 기자처. 자, 그리고 임나연님, 거래처. 네. 그리고 0327번 쓰시는 분, 출입처. 오늘 미세먼지를 김용민 라이브가 모두 다 시원하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수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가 있다는 건지. 예. 하여간 제가 능력자라는 점은 인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코드는 좀 맞지 않지만. 네. 자, 그리고 9503번 쓰시는 분, 매우처. 네. 네. 이은정 정다혜 작가님,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좋은 방송 위해서 애쓰는 모습 감사합니다. 보이는 곳에 있어요, 저기. 창밖에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네. 네.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성근님. 장난쳐?
그리고 지성근님 또 보내셨어요. 뱃삼에 묻혀. 네. 아주 재밌으신가 봐. 네.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출입처 맞히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가 다녀오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각 도로들마다 사고 구간들 자리하고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호남고속도로 지선 순천 방면으로 독림 1차로에 승용차 사고가 났습니다. 여파로 밀리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도 감곡 부근 갓길에 사고가 있는데요. 아직 수습이 안 되고 있어서 전방 잘 살펴 안전하게 지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매송 휴게소부터 용담터널까지 4km 밀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매송 휴게소 2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도 발생해 여파가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발안을 지나 화성휴게소까지 교통량이 많아 10km 막히고 금천 부근에서도 느리게 이동을 합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 일산 방면 김포 요금소에서 사고가 나면서 계양부터 김포 쪽으로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의 중심인 국민의 뜻이 궁금하다면 국민에게 물어봐야겠지. 아무래도 민심으로 읽는 정치 이야기 여론의 눈동자. 네, 여론조사로 읽는 본격 정치 토크 용호 쌍방 모셨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됐습니다. 비박계로 분류가 되는 오선의 심재철 의원이 당선됐는데 심 원내대표의 짝은 친박 3선 김재원 의원입니다. 가만히 있자.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은 자유한국당이 예. 필리버스터 철회를 돌연 보류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마 뭐 선거법 물밑 타진이 뭐 잘 뜻대로 안 됐다 이런 뜻이겠죠. 그 카드로 살려놓겠다. 필리버스터를. 아니 그리고 그 황교안 대표 의지가 강하대요. 제가 듣기로는. 아, 필리버스터? 다른 건 몰라도 민생 법안은 아니더라도 쟁점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에 아니 당연히 하겠죠. 그거는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심재철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선거법 관련해서 본인들은 연동형 비례제를 50%가 아니라 20% 정도로 낮춰서 한다면 본인도 뭐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얘기는 지금 무석석 큰 차이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약간의 협상의 여지를 좀 열어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김재원 의원이 지속적으로 여당 쪽에 그 사인을 보냈던 그 방안인데 아마 당내에서 공감대가 있는 방안은 아니고 이제 김재원 의원의 생각이었던 것 같고 러닝메이트니까 아마 심재철 의원도 그 맥락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듣는 선에서는 황교안 대표 굉장히 강경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이제 당론이 이렇게 형성되기 쉽지 않을 거다. 아예 그 하여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안 된다 이겁니까? 그렇죠. 한국당은 그럴 가능성이 저도 좀 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 전략상 그 민주당이 독선적으로 선거법을 통과시켰다. 이런 어떤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게 선거 전략상 더 자유한국당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고 심재철과 김재원 짝은 김재원은 친박이고 그다음에 심재철은 비박에 가까운 중립지대에 있는 분이지만 친박 비박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굉장히 강경파들입니다. 사실 이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판단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이번 선거에 상당히 압승을 했어요. 물론 이제 결선 투표가 3자가 결선 투표에 올라갔죠. 2, 3위가 동률이 나와서 그랬는데 어쨌든 황교안 대표의 황심이 작동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강경 대처를 좀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저 심재철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지지해서 그렇게 당 원내대표가 된 겁니까? 뭐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뭐 정확한 내막이야 모르죠. 근데 어쨌든 4팀이 나와서 3팀이 결선에 올라갔는데 3팀이 결선에 올라간 것 치고는 거의 50% 가까이 과반 가까이 득표를 했기 때문에 압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박표가 그러니까 유기준 1차에서 유기준 의원한테 같은 표가 거의 다 빠지지 않고 심재철 의원한테로 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그 당대표 선거나 원내대표 선거는 주로 이제 계파 간의 대결이었는데 이번은 이제 계파를 넘어서서 일종의 이제 초계파적인 러닝메이트를 형성해서 대여 투쟁을 누가 가장 잘 하겠는가 그리고 이제 물론 누가 되는 것이 나의 공천에 더 유리한가 뭐 이런 등등의 기준이 작용을 했을 텐데 뭐 그런 판단이 아무래도 이 황심과 이른바 괴를 같이 하는 심재철 김재원 조에 쏠렸던 게 아닌가 싶어요. 최소한 심재철 김재원 두 분은 공천되겠죠. 그렇죠.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맡으면은 그건 이제 뭐 논란거리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냥 자유한국당은 우리 저 필리버스터 접은 거 아니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내일 4 더하기 1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나머지 당의 예산안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높아졌고 또 그 나머지 쟁점 입법도 시도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늘 아까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끝나고 1시 12시인가 1시에 그 의장과 3당 교섭단체 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정리됐던 바는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대신에 의장과 여당에서는 내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보류하고 내일은 예산안과 민생법안, 민식이법, 뭐 하준이법을 포함한 쟁점이 없는 무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나서 11일 날 지금 임시국회가 소집돼 있거든요. 11일 임시국회에 뭐 선거법, 검찰개혁법 등등을. 근데 그 11일 임시국회가 회기가 얼마나 됩니까? 하루짜리를 일단 소집을 한 거고요. 왜냐하면 선거법 때문에 이게 가능한 빨리 끝내야 하거든요. 이른바 이제 살라미 이 전법에 그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 경우 그 하루에 다 끝내버리도록 그래 끝내고 이제 그 다음 임시국회 회기를 또 소집해서 3일 전 거기서 3일 이제 정도의 그 말하자면 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래 지금 그 지난주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안을 제안을 했어요. 예산안과 비쟁점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통과시켜달라. 대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한국당과 협의해서 이걸 통과시킬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을 보냈거든요. 그때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긍정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다만 그걸 당에 가져가니까 황교안 대표가 못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나온 얘기를 보니까 예산안에 따른 그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안 때 지금 이제 한국당은 배제돼 있는데 지금 긴급하게 예산안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까지 포함해서 바른미래당과 함께. 그래서 한국당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이 되면 그걸 가지고 그 필리버스터를 비쟁점 법안, 민생 법안에 대해서 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겠다. 그만큼 예산안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의 입장을 좀 들어달라. 그걸 보고 자기들은 최종적 입장을 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이 애초에 한국당이 공언했던 바가 14조 5천억 원 정도를 감액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4+1 테이블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예산 합의안은 한 1조 조금 넘게 1조 한 2천억 원인가 이렇게 감액되는 걸로 그 간극이 커요. 그래서 한국당은 아마 이제 자신들이 애초에 세웠던 목표치 이거에 좀 더 근접할 수 있도록 지금 여당이나 나머지 정당들이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오늘 밤새 예산안을 둘러싸고 뭔가 이게 좀 씨름이 있을 것 같고요. 이른바 야시장이 펼쳐집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지금 예산안을 예결위를 정상적으로 열어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른바 이제 소소위라고 얘기하는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이렇게 모여가지고 최종적인 이제 정리 작업, 뭘 넣고 뭘 빼고 하고 나서 이게 이제 그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엑셀 작업, 시트 작업을 합니다. 그건 이제 보통 기획재정부에서 하는데 그거 하는데도 몇 시간이 걸려요. 이게 정부 예산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도 보면은 다른 법안들 통과시키고 있으면은 한밤중에 이제 예산안 최종 정리돼가지고 그때 예결위 본회의를 전체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예결위 전체회의 들어간 예결위원들은 영문을 모르고 안을 받아보는 거예요. 자신들은 전혀 이게 논의에 참여하지 못한 통과시키고 나면 20분 있다가 이제 전체 본회의가 소집돼가지고 예산안 통과시키고 하는 그 과거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지금 이제 예산 가지고서 다시 이제 뭐 서로 간에 힘겨루기에 들어가면
내일 오전에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네, 오후 늦게나 밤에 예산안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마디 보태야겠는데 네. 실제로 예산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이유에 자유한국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고 막 이러면서 다 마비시켰거든요, 국회를. 그래서 이제 원래는 12월 2일까지 끝내야 할 사안인데 지금까지도 지금 계속 끌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따가운 민심을 의식해서 자기 안만 고집할 게 아니라 4+1에서 합의됐던 안을 제대로 좀 살펴보고 그 토대에서 판단하는 게 현명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일감으로는 그 1조 2천억 원과 14조 5천억 원이라는 그 감액 폭이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 자유한국당은 중간 14조를 줄이자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500조를 못 넘게 하겠다는 거죠. 중간 어디쯤에서 아마 타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3억 정도? 3조 정도? 3조죠, 3조. 네네네. 알겠습니다. 3억이라고 하셔도 깜짝 놀랐습니다. 결정한 권한도 없는데. 예. 자, 뭐 잠깐 지나가는 속보인데 민주당의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이 총선 나가겠다면서 전격 사퇴했다는 소식이. 그게 참 문제가 있죠. 아니 이분 저 작년에 그 당선된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 구청장들이 많은데 이게 삼선하면은 더 이상 구청장은 못 하니까 그렇습니다. 아 내가 그냥 총선이 있는 김에 그냥 구청장 그만두고 총선 나가겠다. 그 용산에서 나올 그렇습니다. 이게 그 당의 민주당의 기준을 보면 감산 규정 분명히 있습니다. 25%인가요? 20%인가 감산하는 게 있거든요. 감산이라면 이제 총선 후보자로 나섰을 때 감점을 준다는 거죠. 심사할 때도 감점, 그다음에 경선할 때도 감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본인이 판단한 건데 저는 감점 여부를 떠나서 이 부분은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력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그만두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경선 참여를 배제시킨다든가 뭔가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도부가 이제 전략적인 판단의 여지라는 게 모든 공천에 있기 때문에 물론 저분도 이제 민주당원이고 당원으로서 뭐 피선거권이 있어서 경선 참여하겠다는 걸 말릴 수는 없으나 책임 정치라는 차원에서 보면 아무리 삼선이라지만 작년에 선출된 지방공직자가 구청장이 이렇게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표를 던지면 또 거기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고 그 얘기는 상당한 이 국가 재정의 시민 혈세의 낭비도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자치단체 돈으로 치르거든요. 그 용산구 돈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아요 국민들한테도. 그러니까 저 소문은 사실은 일찍이부터 있었습니다. 뭐 설마 그렇게 하겠냐라는 그 이 판단이 있었는데 설마 그렇게 하면 지도부에서도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하겠죠. 아마 저게 이제 다른 주변 선거나 이런데 악재가 안 되도록 민주당 지도부도 관리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오늘 16일에 퇴임식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씁쓸하네요. 아니 그럴 거면은 김선민님 말씀처럼 왜 출마하셨냐 작년에.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 앞에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저런 경우 그 지방공직자가 총선 출마를 이유로 뭐 사직을 하고 총선 출마하겠다 나오는 경우는 지도부의 판단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리고 지금 지도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하지는 안 된다. 임기 절반도 안 지나는 상태잖아요. 그런 건 아예 불가하는 어떤 규정을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론조사로 그 오늘의 정치를 읽는 여론의 눈동자인데 여론조사를 너무 무시했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주 정당 지지도가 그 민주당이 40%, 그러니까 그 전에 비해서 1%포인트가 올랐고요. 한국당이 31.4, 그 전에 비해서 일주 전에 비해서 1.5%포인트가 내렸습니다. 정의당은 7.0%, 그 전에 비해서 0.5%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바른미래당은 4.9%, 0.2%포인트 상승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특이한 건 뭐였냐면 민주당에서 지지율이 올랐는데 이게 진보층에는 3.9%포인트가 빠졌고요. 보수층에서 오히려 4.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측면을 좀 봤는데 김진표 총리 기용 가능성 이게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수층에서는 김진표 카드를 좋아합니다. 보수적인 색채도 좀 있고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진보층에서는
너무 그 보수적 색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과거에 또 여러 법안 그 처리 과정에서 보수적 입장을 많이 띄웠고 종교인 가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진보층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등을 좀 돌리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 김진표 총리 그 내정과 관련해서 아직 뭐 대통령이 최종 판단을 안 하신 것 같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은 연내에는 법무부 장관만 교체하겠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뭐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는데 대체로는 다 그냥 그 관측이나 주변 취재를 통한 보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임명권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 박시영 대표 그 지적해 주셨듯이 만약 실제로 임명이 이루어지면 그 양상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수층에서는 어느 정도 호감을 사겠지만 민주당 지지층을 포함한 진보층에서는 상당한 이제 문제 제기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게 이제 청문회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또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막판까지 아마 좀 고심을 하지 않을까. 재밌는 거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한국당 일간 지지도로 보니까 뭐 수요일 목요일 날 때는 30%가 무너졌거든요. 금요일 날 반짝 올랐습니다. 31.7%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나경원 원내대표가 목요일 날 그만뒀거든요.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는 어떤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지지도가 47.5%. 그 전주에 비해서 0.1%포인트 하락을 해서 거의 뭐, 똑같이 붙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부정평가는 48.3%로 그 직전주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차이 없이 횡보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조사는요,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2,508명의 응답을 받아서 조사한 것입니다. 4.8%의 응답률이었고요. 무선 전화 면접 10%, 나머지는 이제 유무선 병행, 자동 응답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통계 보정이 있었고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의 표본 오차가 있었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추미애 후보자에 대한 여론의 평가 어떠한지도 한번 재밌게 짚어보죠. 조사가 나왔습니다. 찬성이 53, 반대가 38, 그래서 15%포인트 정도를 찬성 그 응답이 더 높았는데 특이한 건 뭐였냐면 대구 경북하고요. 부산 경남하고 인식 차이가 달랐는데 대구 경북에서 찬성이 49, 그 반대가 36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세탁소집 딸 대구에 이 추미애 장관의 고향이 대구입니다. 그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졌고. 왜냐하면 PK에서 굉장히 긍지를 갖고 있는 정치인이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PK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찬성이 40, 반대가 52였거든요. 그 보수층에서도 아까 대구 경북에서 입장이 이렇게 이제 긍정 여론이 형성되다 보니까 보수층에서도 긍정적인 찬성 의견이 30.7, 반대가 62.5로 절반 정도는 보수층의 절반 정도는 반대에 비해서 찬성이 형성됐다라는 게 좀 특이점으로 보여집니다. 정의당에서는 추미애 후보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뭐 지금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카드를 뽑아둔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검찰 개혁의 추진 동력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조국 전 장관 국면을 거치면서 물론 이제 결정적인 개혁 과제는 국회에 법안으로 와 있지만 그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후속 과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주요 공약이었고 또 이 정부의 역점 과제인데 이거를 좀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카드로서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추미애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추진력이 강한 분이고 강단 있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 문제 목표를 정하면 뭐 좌고우면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을 평가하고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또 정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인사검증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생길 요소도 없고
아마도 글쎄요, 야당이 특히 한국당이 정략적 반대를 하겠으나 뭐 조국 전 장관 시절과 같은 그런 차원의 반대를 하기는 좀 어렵다. 더군다나 대구 경북의 여론이 이렇다면 더더욱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등등을 고르게 좀 고려해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이 이상의 카드를 선택하기 좀 어려웠던 거 아닌가.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후에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정치 지도자로서의 무게감이 달라질 수 있겠다. 그럼요. 예. 특히 일단 당대표까지 지낸 분인데 당대표면은 여당 대표 아닙니까? 여당 대표의 서열로 보자면은 총리급이죠. 총리급인데 근데 지금 법무부 장관은 거의 총리급입니다. 국민적 관심사.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좀 장관으로 가는 게 일개 국무위원으로 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의 어떤 법무부 장관의 위상과 또 이 역할로 보면은 이건 총리 그 이상이기도 하지요. 예. 자, 이번 조사는 CBS 의뢰로 리얼미터가 2019년 올해 12월 6일 금요일 전국 19살 이상 성인 502명의 응답을 받아서 5.1%의 응답률을 나타낸 조사입니다. 무선 전화 면접 10%, 나머지는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였고요. 통계 보정이 있었고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의 오차 범위를 보였습니다. 자, 2020년 총선 이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 투표 어느 정당에 할 것인가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민주당 38, 한국당 26, 정의당 13, 바른미래당 7%로 조사됐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정의당이 굉장히 13%.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13%. 이게 만약에 100% 비례대표라면은 적어도 30석 이상의 의석을 가져갈 만한 13%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좀 더 나와야죠. 13%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매듭이 지어지면 그리고 그 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이해가 생기면 그게 이 여론조사에도 일정하게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한 1월 정도의 추이가 어떤지 그리고 선거라는 게 대한민국 선거는 사실은 한 달 전에도 결과를 모릅니다. 그렇죠. 지난 선거 때 보면은 국민의당이 갑자기 3월 달부터 약진하기 시작해가지고 전국 정당 득표율 2위를 했는데 이런 변수들이 남아 있어서 알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좋아하긴 이릅니다. 자, 12월 3일에서 5일까지 한국갤럽이 조사했습니다.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전화 면접으로 이루어졌고요.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표본 오차를 보였습니다. 응답률 14% 한국갤럽 조사했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 우리 주변에는 아직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